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최동호의 스포츠당. 스토브 리그라는 거 있습니다. 스토브 리그. 즉, 밖에서 하는 경기들, 야외에서 하는 경기들 시즌 아웃되고서 그리고 겨울에 연봉 협상 등등, 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스토브 리그라고 하죠. 그러니까 난로 앞에 앉아갖고는 협상을 한다, 뭐 이런 거 의미인가요? 네, 이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예쁘게 생긴 털모자를 쓰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당수님, 스포츠당의 당수 최동호 당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당. 그런데 최동호 선생님께서는 스토브 리그에 참가하신 적 없습니까? 제 스스로가요? 네. 스토브 리그 때는 기자들도 더 바빠져요. 그렇군요. 네, 저녁에도 바빠지죠. 저녁에도 바빠진다? 만나야 되니까 직접. 그러니까 일종의 정보전이죠. 정보전. 얘기가 풍성해지니까. 네. 많이 만나야 되죠. 그럴 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직접 경기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도 보는 거지만, 직접 그렇게 만나서 듣는 얘기. 예. 그만큼 실감나기도 하고, 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네. 그 팀 관계자 만나가지고 얘기 들었거든요. 누구누구는 도저히 안 되겠다. 누구누구와 트레이드를 하겠다. 그런 거? 오늘 밤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서 보면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동안에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실무자 사이에서 협의가 됐어요. 합의가 네. 됐는데, 최종 결정권자, 단장이나 대표한테 가가지고 틀어진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긴요, 예. 하긴 LA 다저스의 그레인키 같은 경우도, 예. 다저스와 계약하기 직전에, 예. 막 도장을 찍으려 그럴 때, 갑자기 다른 구단에서 엄청나게 큰 배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애리조나로 갔죠. 그래. 2억 네. 650만 달러. 죽인다. 우와. 그러니까 2천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인데. 기업입니다. 예. 뭐 1년에 1억 원씩 쓰면 2천년 써야 되겠네요. 아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즉, 그러니까, 아리조나를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 방울뱀. 예. 사이드와인더. 예. 사이드와인더의 등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그런 거를 상징하는. 예. 커트 슬링이라는, 그리고, 빅 유닛. 거인이란 뜻의 랜디 존슨. 그리고 예. 이병헌 선수가 있었던. 그 전성기 때 김병헌. 우승을 했었던. 김정원, 참, 김병헌. 예. 이병헌은 참, 2000년대 초중반? 네. 가장 전성기였었고. 네. 그 끝물을 김병헌 선수가 함께 했죠. 그래서 그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가 하나도 아닌 2개를 갖고 있는 유일한 한국 선수. 네. 그렇군요. 참, 그래요. 김병현, 임창용. 그 얘기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예. 오늘 준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 은퇴한 직후부터 감독을 하게 된, 아주 젊은 시절부터 감독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러저러한 성과도 많이 내고 있었던 유재학 감독. 프로농구에 예. 작전 타임 중 무리를 일으켰다고요? 예. 유재학 감독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지난 12월 10일에 네. 벌금 300만 원 징계를 받았어요. 벌금 300만 원. 예. 벌금 300만 원이면은 껌값이긴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예, 그래도 300만 원이면은 좀 중징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KBL의 결정 사항은 네. 스포츠 지도자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재현했다. 여기서 재현은 적절한 단어는 아닌데 재현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 적절하지 않은 걸맞지 않은 행동이 뭐였냐? 네. 그러니까 12월 5일에 이 모비스가 KT하고 경기를 하는데 네네. 방송 중계되는 경기였었거든요. 네.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모비스의 유재학. 예. 작전 타임 부르게 되면 카메라가 다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다 이제 비춰지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김수찬 선수의 머리를 쥐어 박은 겁니다. 정말요? 예. 그러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 지시를 했는데도 네. 여러 차례 작전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아, 열받았었겠네요. 예, 열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카메라가 비추는데 거기에서 머리를 주워 박은 겁니다. 다 방송이 다 됐죠. 그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도자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제재금 300만 원을 받은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해에도 있었어요. 이 유재학 감독은. 아, 그렇군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또 이제 그 방송 중계가 되는 경기였었는데 네. 이 작전 타임 때 카메라가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지훈 선수 있거든요. 네. 모비스의 함지훈 선수한테 그 지시한 대로 하지 않는다. 지시는 뭐냐면은 함지훈 선수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경기 도중에 다른 동료들하고 서로 얘기 주고 받으면서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플레이를 해라. 네. 그런데 함지훈 선수는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소통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너 테이프 붙이고 있어. 작전 타임 할 동안에. 진짜요? 그래서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였어요. 근데 그 장면이 그대로 다 나간 거죠. 그 얼마나 좀 지금 모욕적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감독이 지시하면 선수는 따라야 되는데 네. 그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야, 그 유재학 감독은 20대 때 이미 연세대 코치를 시작해서 예. 지도자 생활을 한 지도자로 잔뼈가 굵은 네. 예. 그 정말 직업이 감독인 그런 분이신데 예.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냐면 제 생각에는 뭐 유재학 감독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김영만이나 네. 추승균 네네. 이런 감독들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 바로 윗세대 네. 그 직전까지 세대들은 일상이었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 팀에서 훈련할 때 체육관 가서 보면 뭐 제가 가면은 이제 좀 안 하겠죠. 자제하겠죠.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까. 네. 근데 뭐 그래도 많이 봅니다. 네. 폭언, 폭행, 훈련 할 때 보면은. 근데 유재학 감독 같은 경우에도 폭행하는 감독이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뭐 우리가 좀 그 어느 정도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그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폭언 같은 것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제 짐작엔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방송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다. 이거를 잠깐 동안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평소의 습관대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모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예. 그래서 어우동 농구단이라고 하는 배구단인가 농구단인가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다 보면은 막 야단치다가 카메라가 딱 이렇게 등장하면은 바뀌죠. 예 웃으면서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뭐 예. 그런 뭐 에피소드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우리를 웃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방송 그렇게 오래된 경력의 감독이라고 한다면 능수능란하게 예. 방송이 카메라 비춰질 때는 좀 참고 그러는 것이 그것도 일종의 정치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본인이 방송이 되고 있다. 정규 방송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리는 없고 순간적으로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깜빡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 평소의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이전 세대 감독들, 이전 세대 감독들은 정말 몹시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만도 그래요. 경기할 때, 그 경기가 아니라 연습할 때 가서 보면, 그래서 이 코트 양쪽이 있죠. 엔드라인이. 네. 코트 한쪽 끝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때리면서 갑니다. 그럼 선수들이 맞으면서 물러나잖아요. 네. 그럼 코트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한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창 시절에 예. 그렇게 애들을 조지는 선생을 예. 이럴 땐 선생이라고 해야죠. 선생이라고 하여튼 미친 개란 별명 주로 그런 학교마다 이렇게 있는 건데 예.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속에서 막 끌어올랐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끌어오르고 그나마 지금은 다행인 게 지금도 폭행하는 사건들이 가끔가다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네.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기사화가 안 됐어요.
원래 그런 연이 예, 스포츠 기자들 중에서도 뭐 운동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네. 학부모들도 용납을 하고 그럴 수 있지. 사랑의 매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지도자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적발되면은 다 기사화가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마추어도 아니고 학창 시절도 아니고 예. 네가 맞더라도 폭언을 듣더라도 어쨌든 열심히 해갖고 진학이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나도 좀 먹고 살지. 뭐 이런 예. 거라고 한다면은 예. 그러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에서까지 그런다는 것은 좀 웃기지 않나요? 웃기죠.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물론 되는 아마추어에서도 이뤄진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 더군다나 프로라고 하면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프로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아마도 이번 일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비난도 굉장히 거셌고요. 이게 네. 공식화가 돼서 이 벌금까지 맞았기 때문에 유재학 감독으로서는 아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유재학 감독이 굉장히 독한 분이거든요. 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 그리고 또 솔직한 면도 있어요.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고. 근데 꾀도 많고 머리도 잘 쓰고. 그렇죠. 그래서 좀 또 그 직후에 또 웃기는 얘기를 또 했죠. 뭐냐면은 이 올 시즌 개막하고 난 뒤에 오리온이 쭉 단독 선두를 질주했는데 오리온이요? 예. 추일승 감독이 이끄는 오리온이 쭉 단독 선두를 그렇군요. 원사이드하게 질주를 했어요. 예. 근데 그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모비스가 갑자기 1등을 올라간 겁니다. 1등을 올라가니까 유재학 감독이 우리가 1등이냐 정말 웃긴다. 우리가 1등인 건 진짜 웃기는 현실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참 재밌는 얘기네요. 이게 왜냐하면은 모비스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주 득점원이었던 그 문태영 선수하고 라틀리프 선수가 삼성으로 보냈거든요. 이 두 선수를.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유재학 감독 스스로가 우리 전력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올해는 플레이오프 6강 정도가 우리 목표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전력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1등을 하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게 다른 팀을 비난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자랑하는 건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건지 판단이 안 갈 정도로 이런 얘기를 했죠. 듣는 상대팀 열받겠네요. 예, 그럴 수도 좀 있죠. 예. 근데 유재학 감독이 좀 대단한 건 있어요. 어떤 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부터 코치를 했죠. 네. 그래서 90년대 말에 프로농구 출범할 때 아마 이게 너무 오래된 분이라서 옛날 그 연대 농구부 감독하다가 저 중동 가가지고 농구 코치를 하던 이 최종규 감독이라는 분이 예. 그 대우제우스 초대 감독이었었거든요. 네. 그 최종규 감독 밑에서 코치를 했죠. 네. 코치를 했고 그 최종규 감독이 굉장히 좀 젠틀한 분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때때로는 기자회견 이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할 때 이기더라도 오늘 우리보다도 진 상대 팀이 훨씬 더 잘한 경기였는데 네. 우리가 운 좋게 이겼다.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하시는 분이었었거든요. 네. 그분이 욕심 없이 물러나고 자연스럽게 30대 때 아마 감독에 올라갔죠. 지금 보니까 코치 하다가 예. 1999년 인천 전자랜드 블랙 슬래머 감독이라고 99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이때 되면 30대네요, 정말. 예. 네, 63년생이니까 99년에 감독을 했으니까 말이죠. 네. 그리고 제가 한번 깜빡 속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제 잔머리도 쓰고 수계산도 빠르고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감독도 잘하는 건데 이제 감독 되자마자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린 나이에 되고 자기 동료들은 아직까지 선수로 말년 뛰는 사람은 없었지만 네. 대부분 다 코치직인데 네. 그리고 상대팀 감독들은 하늘 같은 감독들이고 자기가 코치였을 때 봤던 예.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감독 되자마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보자. 저녁 먹자. 예.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그날 저녁에 술을 굉장히 저를 많이 마셨는데 네. 이 유재학 당시 감독은 술 전혀 안 마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저한테는 뭐 자기 술 잘 못 마신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 고래였었고, 그러니까 저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이 그때 그 당시 얘기로는 이제 처음 나를 기자 중에 처음 감독 되는데 나하고 마시는 거다. 저하고 네. 마시는 거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요한 몇몇 사람들이 계속 술 마시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인사를 하러. 정치를 한 거군요. 예. 그래서 기자들 관리도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랬군요. 그래서 이게 딱 드러나요. 뭐냐면은,
이번에 그 작전 타임 중에 무리를 빚었고요. 이게 2번이나 연장이 있었고요. 네. 이랬는데도 곧바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곧바로. 네. 그래도 만수. 그래도,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오늘 그 조선일보 보더라도, 최근 2000년대 중반 이후에 2010년 넘어서부터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신인 선수들을 보강할 때에 이 성적이 역순으로 가잖아요. 네. 꼴찌 팀이 제일 먼저 지명하고 우승하면 맨 마지막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전부 다 1라운드 9순위 이후로 선수들을 뽑아왔는데도 네네. 그 선수들을 잘 조련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계속 이끌어왔다. 이런 능력이 있다. 네. 이런 식의 그 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랬군요. 예. 하지만 지금 로게지스님 아마추어 다니고 프로농구에서 폭행이 일어난다는 건 용납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재학은 감독으로서 인성이 의심스럽네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네, 맞죠? 근데 이분이 인성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예. 우리나라 스포츠 전체의 풍토의 문제 이것이 더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에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지금 뭐 분명히 변해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60년대 출신들, 네. 코치 감독 중에서는 이제, 본인들은 많이 맞고 운동을 했지만, 네. 지도자가 된 이후에 때리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학부모 중에서도, 또 선수들 중에서도 더 이상 맞기 싫다 해서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이게 문제 이슈화 시키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바뀌는 와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 생각하면 저는 강정수 감독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둘 다 20대 때 예. 빨리 선수에서 코치로 전향을 했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강정수를 딱 검색해 보니까 지금 중국 리그, 중국 프로농구 NBL 2부 리그 산시 팀을 이끌고 지금 우승을 차지했군요. 강경수 감독도 지도자 능력은 있는데 이 국내 프로농구에서는 지도자를 맡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 그 SBS라는 팀에서 감독을 했었거든요. 네. 코치도 했었었고 예. 그때 좀 소문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으로 감독직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프로농구 지도자들, 감독과 코치들이 SBS는 무조건 만나면 우리가 이겨야지 된다. 라는 식의 좀 그런 식의 한 시즌이 됐었죠. 그 이후로 강정수 감독이 좀 발붙일 곳이 없어졌죠. 그랬군요. 강정수 감독, 조동기 코치의 콤비가 그랬군요. 지난 27일 9월달 기사인데 예. 9월 27일 끝난 챔피언 결정전에서 안후이를 3승 1패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라는 소식 봤습니다. 그래서 뭐 유재학 감독이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기아 시절에. 아, 예. 유재학, 정덕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아가 창단이 되면서 그 박렬 감독이 창단 감독이었었죠? 박렬 감독. 예.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창단 팀한테는 미리 한 학교를 미리 지명해서 선수를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선수를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권리를 주는데 그래가지고 기아가 그때 한창 잘 나가던 중앙대. 허동택이 있던 예. 중앙대를 지명했잖아요. 예. 중앙대 선수들 허재, 김유태, 강동이 주축을 팀을 멤버를 갖고 가고 거기에 연대 출신을 딱 2명 정덕하고 유재학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고생했겠네. 그 기센 허재 등등등등 해가지고 완전 왕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덕하 감독도 그렇고 유재학 감독도 그렇고 일찍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분들 만나서 얘기할 때 자기가 일찍 은퇴하게 된 그 배경 나 더 쪄도 되는데 내가 기아에서 XS 내가 뛰기가 싫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죠. 지금 허재 감독과 유재학 감독 사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예. 근데 참 남자들의 세계 이게 남자들의 세계인지 뭔지 모르지만 좀 유치해요. 유치하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그, 최인성 감독이에요. 최인성 감독. 예. 그 당시에 이제 허동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열 감독이 있었고, 최인성 코치. 네. 코치 시절이었었는데, 이 허동택이 얼마나 드센지를 코치 시절에 다 봤습니다. 근데 박열 감독을 사실은 몰아낸 거예요. 그랬군요. 그 사보타지를 해가지고. 그랬군요. 예. 와.
어느 정도로 했었냐면은 이들은 경기 있어도 그 전날에 술 마시고 들어왔어요. 예. 특히 그래서 허재 선수. 부딪히면은 네, 네. 술 냄새가 난다고 네. 증언을 하고 그게 네. 확인이 되거든요. 네. 왜 경기 전날에 술 마시냐면 그렇게 하고 뛰어도 이기니까. 그리고 90년대 그 농구대잔치 그 시절에 자유투를 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옆에 리바운드 하려고 두 명 정도가 다 그 자리를 잡고 있죠. 네, 네. 기아는 아예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잡으려고. 왜요? 쏘면 다 들어간다. 이런 자신감으로. 세상에. 그러면서 이 방열 감독이 굉장히 또 이 한 카리스마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반기를 들었어요. 허동택이. 아. 그래서 방열 감독을 선수들이 사보타지 하면서 쫓아냈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이 허동택이 감독으로 세운 인물이 바로 최인선 감독이었어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최인선이 감독이 쫓겨가는 거를 똑똑히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허동택이 얘기하는 말을 전부 다 들어주게 됐죠. 그래도 계속 성적은 좋았으니까. 그러면서 성적 좋으면서 기아 천하 시대를 한동안 유지했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게 아마 현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감독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예. 리더십도 여러 가지인데 선수들에게 묻어가는 리더십도 분명히 있는 모양입니다. 로게지스님, 성적만 좋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수단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승리 지상주의가 만연한 게 아닐까 싶네요라고 하셨어요. 예.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는 겁니까? 예. 아이고 참 오래 얘기했네 생각해보니까. 다음은 외국인 선수 많이 바뀌었다. 이걸로 하실래요? 예. 이게 뭔 얘기죠? 이 KGC 인삼공사의 찰스 로드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외국인 선수입니다. KGC. 예. 근데 지난주에 많이 얘기가 돼가지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찰스 로드가 지난 12월 12일에 네. 이 SK하고 홈 경기를 할 때 그 경기 당일에 네. 고향으로부터 날아온 비보를 듣게 된 거죠. 갑자기 교통사고로 네. 여동생은 죽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이야.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 빨리 미국에 가라 네. 했는데 경기를 뛰고 가겠다. 그래서 경기를 뛰었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 팀 동료들은 근조를 의미하는 검은색 리본을 달고 뛰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전자랜드에 포엘리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외국인 선수로서 지난 시즌에 이 전자랜드의 그 주장까지 했던 선수예요. 네. 파이팅이 굉장히 좋고. 네. 오히려 국내 선수들을 끌고 가요, 포엘은. 네. 근데 이 포엘이 어느 정도 재밌냐면은, 지난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용병들은, 이 외국인 선수들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돌아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어요. 그래요? 전자랜드 선수하고 지난 시즌까지 4년 연속 뛴 거였기 때문에 정이 들었죠. 네. 근데, 지난 시즌 끝나고 KCC로 갔어요. KCC의 지명을 받아서, 네. KCC에서 있다가, 지난주에 전자랜드하고 트레이드로 돼가지고 전자랜드 복귀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KCC 팀 동료들한테 전자랜드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I'm going back home. 전자랜드로 가면서. 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세상에. 내 팀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었죠. 그 정도로 어떤 이 외국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애정이 있고 열심히 뛰는 선수라는 얘기인데, 이런 선수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국인 선수 중에서 많아진 겁니다. 예전에도 없는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주 초창기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반대였었어요. 특히 농구는 좀 이기적인 그런. 안한분이었어요. 안한분. 외국인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프로농구 초창기에 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기억합니다. 제럴드 워커나 예. 초창기 이런 선수 중에서는 한 80점대 경기가 났거든요. 이 외국인 선수들의 그 득점이 한 30점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혼자서 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기 때문에 이들이 와가지고 한국 선수들을 다 무시한 거예요. 제럴드 워커는 아직 저도 기억하는데. 예. 이분은 선수 생활 하다가. 예. NBL. 예. 미국 프로농구의 미련을 못 버리고. 국내 리그와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예. 미국으로 갔죠. 예. 그만큼 뛰어난 기량이라는 거였는데. 예, 굉장한 테크니션이었었죠. 키도 크지 않은데. 네. 그리고 제럴드 워커도 있었고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30득점 이상을 그러니까 팀 득점의 절반 가량을 혼자서 할 정도로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났다 이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안하무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감독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금은 은퇴한 감독인데 어느 날 저랑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막 분하다는 듯이 네. 그 외국인이 선수들도 다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리스펙트해라. 분명히 리스펙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를 존경해라 너희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훈련을 했었었고요. 초창기에.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많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량 차이가 줄어들었고 네네. 또 이 KBL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트라이아웃이라고 해서 네. 미국 현지에 가가지고 외국인 선수를 뽑는 거를 하거든요. 뽑는 행사. 네네. 그러니까 그날 3, 4일에 걸쳐서 3번 정도 직접 경기를 해서 참가한 사람들 편을 짜가지고 경기를 하고 난 뒤에 네. 거기서 잘하는 사람을 미국 현지에서 외국인 선수를 뽑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과 계약해서 왔을 때 우리가 뭐 유럽이나 이 정도에서 받는 외국인 선수 연봉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연봉에다가 실질적인 연봉은 훨씬 더 높아요. 집 제공하고 뭐 등등. 그렇죠.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구단은 연봉만 딱 주고 네. 먹는 거 자는 거 다 당연히 선수들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건데 네. 우리는 통역까지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선수는 여기서 있으면은 한국에 있으면 돈 쓸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계열사의 그 프랜차이즈 이런 식당이 있거나 레스토랑이 있거나 그러면은 예. 거기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리그가 소문이 나가지고 좋은 선수들이 더 많이 오게 되면서 경쟁률이 치열해진 거였었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너와 아니더라도 뛸만한 선수 있고 예. 또 이 정도 값어치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대우도 해주고 예.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리스펙트 선수들이 이 리그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감독 코치들도 네. 오래되다 보니까 이 외국인 선수를 다루는 노하우도 생긴 거였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역시 그 천지가 10년이면 한번 바뀐다고 하듯이 네. 역사가 쌓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발전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였었죠. 알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 그래요.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배워가는 그러면서 발전하는 모습. 생각해보니까 프로농구 초창기에는 자유투 한 다음에 서로 주먹이나 손눈을 마주치면서 잘했어라고 예. 서로 격려하는 모습 없었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서 그게 생겼어요. 그게 생겼죠. 그게 예. 생겼고 예. 우리 문경은 당시 문경이 감독이죠. 네. 감독이 이 삼성전자에서 뛸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 초창기에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이렇게 뭐 뭉뚱그려가지고 슈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이 슈터. 슈터. 근데 이 슈터들은 웨이트를 안 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예. 근데 웨이트를 하면은 슈터들은 이 근육이 많아지면 감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슈터들은 안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한 다음에 프로농구에서 외국인 들어가지고 딱 해보니까 부딪히기만 해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프로가 돼서 외국인 선수 해보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웨이트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었죠. 그랬군요. 사실 이충희 왕년의 슛 도사였다고 하는 이충희 선수는 어깨가 넓으면은 슛 안 된다고 예. 어깨를 움츠리면서 옆으로 몰아누워서 항상 잡을 잤다고 하죠. 예.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여기서 지금 마칩니까? 예. 네. 세 번째 넥센 외국인 코치로 유망주 육성 요걸로 넘어갈까요? 예. 네. 이 어떤 얘기입니까? 모두들 다 궁금해했습니다. 뭘요? 넥센을 좀 걱정하는 분위기로. 네. 왜 걱정하면서 궁금해했냐면 강정호 갔죠. 그렇죠. 박병호 갔죠. 그 얘기. 예. 유한준 가고. 네네. 그다음에 손승락도 가고. 근데 종고민도 가고. 예. 동료리도 FA에서 가고. 근데 뭐 누굴 영입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선수들 다 팔아고 돈은 벌었지만 예. 성적은 떨어질 거 아니냐. 어떻게 할래 이거. 그 돈을 또 어디다 쓸 거냐. 네네. 이런 궁금증이 있었었죠. 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닉슨이. 근데 선수가 아니라 이번에 외국인 코치를 4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코치를 4명이나. 예. 야. 이제 다른 데 같았으면 물론 이제 우리도 외국인 코치가 2군이나 뭐 내려가서 선수를 육성하기도 하는데 네. 웬만하면 외국인 코치 데리고 왔으면 1군에 데리고 있으면서 즉시 전력 효과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넥센이 데리고 온 이 4명의 코치들은 전부 다 2군이나 3군에서 선수를 가르칩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겠다. 예. 그래서 물건을 키워서 상품화 시키겠다. 구단의 미래에 투자를 하겠다. 예. 야, 이거군요. 예. 야. 그거는데 왜 꼭 외국인 코치여만 되느냐. 그러게요. 네. 여기 또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장석 대표가, 네.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야구를 알고, 구단 경영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생각이 있죠. 비즈니스로 간다는. 네. 근데 그 모델이 미국이잖아요. 그 이장석 대표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국내 코치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야. 네. 그렇겠네요. 근데 뭐 이장석 대표는 대표니까 지시를 내리겠죠. 이런 네. 식으로 선수들 만들어 가자. 근데 그게 이제 대화가 안 되면 대표의 눈에 봤을 때 네. 불만스러워 보이는 게 많이 있겠죠. 네. 그 얘기가 더 통하는 게 미국 출신들이니까 미국 출신 이 코치들을 데리고 와서 선수를 육성을 하는 거였었죠. 네. 근데 한마디로만 보면은 선수 육성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두산도 화수분 야구 있고 네. 삼성도 선수들을 잘 길러내거든요. 네. 근데 두산하고 삼성의 선수 육성과 넥센은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두산하고 삼성은 우승하기 위해서 우리 주축 선수로 길러내는 거고, 그런 거고. 넥센은 아주 잘하는 선수는 강정호, 박병호처럼 FA로 가는 것도 아니고 FA를 가면은 구단이 챙기는 게 없으니까 포스팅으로 반드시 포스팅으로 내보내는 거고. 그래서 돈을 벌고. 예.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넥센은 장사 잘합니다. 비즈니스 잘합니다. 이번 시즌 끝나고 스토브 리그에서만 한 200억 원 정도 벌었어요. 와! 스토브 리그에서만. 스토브 리그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이 네이밍 스폰서십이라고 해서 예. JT 트러스트를 가네 안 가네 해가지고 그렇죠. 결국엔 넥센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연간 100억 원씩 조정을 찍었잖아요. 스폰서십을 체결하면서 예. 돈을. 그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박병호 선수 포스팅 비용으로 1,285만 달러, 손승락, 유한준 FA로 보내면서 보상 선수를 달라고 하지 않고 보상 금으로 줘라. 야, 개성상인 출신이 여기 계신가요? 도대체, 예. 그리고 베네켄 외국인 선수 일본 세이브 라이온즈 보내면서 예. 이 KBO에서 외국인 선수는 최초로 이적료를 받아 챙기고 야.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프로 집단에서, 예. 물론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승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 넥센이 뭐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예. 어쨌든, 자기에 맞는, 자기 구단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을 짭짤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겠군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넥센 창단할 당시만 하더라도 선수 팔아서 구단 운영한다. 네. 많은 비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좀 반대했었었는데, 네. 반대하는 저도 많은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그 선수들의 로망은 삼성이나 LG 가는 게 최고입니다. 명문구단. 예. 명문구단이고 환경이 좋고 연봉을 많이 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넥센은 다 가기 싫어했었죠.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선수들도 메이저리그 꿈 키우려면 넥센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정도 할 정도로 네. 선수들 사이에서도 넥센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짧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얘기할까요? 예, 일부에서 신청곡 올라온 거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Someday at Christmas 듣겠습니다. Someday at Christmas, men won't be boys, playing with bombs like kids play with toys. One warm December, our hearts will see a world where men are free. Someday at Christmas. 네, 흐뭇한 노래였습니다. 에벨루이고님의 신청곡 2부에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얘기네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짜증나 죽겠는데, 예. 고려대학교의 농구부와 야구부 입시 비리. 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 그랬는데요. 이런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최동의 스포츠당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하는데, 새삼스러운 거 아닌데 또 불거졌습니까? 예. 요거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네.
제가 이제 이 팟캐스트에 조금 좀 적응해서 그전에는 좀 얘기하지 않았던 거를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해마다 터지죠. 대학 입시비리. 올해는 연세대 야구부 입시비리가 터지면서 이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네. 경찰과 검찰에서 대학 스포츠를. 그러다 보니까 고대 농구부 입시비리가 터졌습니다. 아, 라이벌이니까, 예. 빼놓을 수 없죠. 참, 예. 제 얘기를. 근데 제보를 받아서 내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고대 농구부 얘기는. 근데 최초로 보도된 내용 중에, 학생 한 명당 1억 원씩 받고서 6명, 네. 6억 원을 챙겼다. 근데 부정 입학한 학생의 부모 중엔 현역 감독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즉 그러니까 현역 감독이 학부모로 있는 현역 프로농구 감독의 아들을 그 고려대에 보내기 위해서 1억 원을 해당 학교의 감독한테 바쳤다. 이런 얘기인가요? 감독은 아닐 수도 있고. 네. 하여튼 그 학교에. 예, 관계자에게.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재밌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왜냐면 이게 아직 내사 중이고, 네. 혐의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의심받는 감독들이, 먼저 자기가 나왔죠. 나 아니야, 이러면서요? 예. 왜냐하면, 고대 그 농구부가 몇백 명, 몇천 명도 아니고, 네. 한 20명 내외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건 이미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LG의 이제 김진 감독이 먼저 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 우리 아들은 실력이 된다. 이렇게 지난 토요일에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이 전자랜드 유도원 감독인데 네. 그 다음 날 나도 아니다. 나도 안 했다. 이렇게 먼저 와가지고 나 결백하다. 강하게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경찰에 이제 수사로 밝혀지겠죠. 네.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경찰 네. 수사로 밝혀지는데 이게 이제 지난 주말까지의 상황이었는데 네. 고려대 농구부에 의해서 야구부에서도 또 입시비리가 또 터진 겁니다.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려대 야구부 감독하고 학부모 브로커 3명이 네. 불구속으로 입건이 됐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해마다 나옵니다. 대학 입시비리. 해마다. 예, 이거 왜 이게 근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당연히 사법 처리를 하고 예. 일벌 100개라도 해갖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해마다 터지는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르고 마는 예.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학원이랑 과외가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부모들의 욕심. 욕심. 우리 아들만큼은 우리 딸만큼은 좋은 학교 보내야지 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또 이 공급을 연결해주는 전문 브로커까지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01년에 이거를 집중 취재하느라고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브로커 역할을 어디서 많이 했냐면은 체육학원. 네. 그러니까 최대 지망생들을 가르치는 이 체육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대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체육 지도, 거기 이제 실기 요강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그 대학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육과외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딱 봤을 때 얘는 실력이 얼토당토 없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얘는 괜찮겠다 해서 그렇죠. 연결해준다는. 예. 그 당시만 해도 뭐 무수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일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위장 취재를 나갔죠.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뭐뭐이신데 내 동생을 이 고민거린 동생을 해야지 되겠다. 네. 그래서 수소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부천의 모 학원에 갔습니다. 원장을 만났어요. 네. 원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서 상담을 하니까 녹음을 다 하고 있는데 줄줄줄줄 다 부른 거예요. 그 원장이. 공정가격은 얼마, 학교별로 공정가는 얼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어느 학교 누구누구에서 우리가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에 걸쳐가지고 야. 다 했었었죠. 근데 방송이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그 녹음 원본이? 녹음 원본 1시간 반짜리를 다 내보내지 못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한 이거 1분 반짜리 리포트로 1, 2, 3, 3편을 만들어 내보낸 거죠. 그러고 안 되면 이제 그 학원 원장은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네. 감춘 거죠. 종적을 잠수탄 거군요. 예. 예. 그래서 그때 한번 대대적으로 수사가 한번 들어갔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양반한테. 예. 예. 만나자고. 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그 지역에 그 뭐라고 하나요? 반달이라고 하나요? 반건달. 아, 이런. 조직도 있는. 세상에. 예.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장한테 얘기를 했죠. 살려주세요. 나 간다. 아. 가는데 이런 반건달이고 이런 일이니까는 내가 혹시 몇 시까지 연락이 안 되면 좀 나를 찾아달라. 와. 그래서 이제 부천에 갔어요. 딱 만나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건달들이 많이 타는 차 중에 하나가 머큐리 세이블이라고 지금은 안 나오는데 아, 머큐리 세이블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 썼는데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타면서 이제 잠깐 좀 가자고 합니다. 네. 갔죠. 그때 이제 또 이제 전문용어로 가오가 있는데 못 간다고 할 수는 없고 옆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뭐 가끔마다 한 마씩 툭툭 던지는데 아니 최 기자 전화번호도 내가 알면 애 어느 뭐 유치원 다니는지 이런 거 다 아는데 알게 될 텐데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막 와. 가끔가다 이런 말 하나 툭툭하면서 여의도를 갔습니다. 한강. 내리니까 한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네. 얘기할 게 있다고 딱 그러더니 그 커피를 저한테 이제 뽑아가지고 자판기에서 뽑아가지고 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죽기 아니면 살기고 가오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심호흡을 몇 번 했지만 예. 커피를 들고 있는 손이 조금은 떨리는 거는 숨길 수가 없었었죠. 아, 예. 워낙 건달스럽게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 다 듣고 보니까 더 이상 쓰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봐주겠다. 더 이상 쓰지 말고 그리고 기사에 쓰지 않았던 내용 이런 거 내보내지 말아라. 추가로 밝히지 경찰한테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내보낼 거 다 내보냈으니까. 네. 알짜는 다 내보냈으니까. 예. 그리고 그 양반이 그 공수부대 출신이었었는데 네. 공수부대에서 자기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당시 제가 다녔던 회사에 선배였었어요. 기자 선배. 아, 예. 그 사람을 통해서도 굉장히 압력이 들어오기도 했었었죠. 이게 그런 식으로 네. 이 체육 학원에서 알선을 해주고 그럴 정도로 네. 이게 역사가 길고 굉장히 구조적이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아이고. 되게 용감하셨네요, 그래도. 그때는 뭐 젊었을 때는 그 해외 출장을 가잖아요. 네.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비행기가 납치되라. 왜? 그럼 납치범하고 나하고 협상해서 나한테 다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가 주장하는 바를 다 알려주겠다. 나하고만 인터뷰하자. 우와.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기자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직업정신이 투철했었죠. 기사에 대한 목마름, 예, 특종에 예. 대한 그런 나만 쓰는, 나만 알고 있는 정보 뭐 이런 거에 대한. 매그넘의 창설자 중에 한 명인 로버트 카파는 예. 그 특종 욕심에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제1진으로 배에서 내렸고, 예. 그리고는 그 필름을 받아든 그런 현상소의 직원이 너무 흥분해서 필름을 잘못 노출시켜서 못쓰게 만들어서 겨우 몇 장만 살렸습니다만, 예. 그리고는 인도차이나 전쟁에 가서 종군하다가 쥐를 밟아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죠. 예.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2개나 더 남았는데 괜찮으세요? 예, 제일기억 얘기만 짧게 하고 앞서서 넥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살아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예, 그때 살았죠. 우리 그 형님 뭐 하고 계시는지. 그 학원 원장. 네, 그렇군요. 경감망동을 하진 않았군요, 그분도. 그리고는 예. 한 달 동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경감망동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유명한 학원이었었고 네. 분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알겠습니다. 예. 자, 제1기획 스포츠단 통합 운영 요 얘기를 잠깐 하는 걸로 하죠. 예. 이 얘기는 왜냐하면 앞서서 이 넥센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삼성 라이온즈가 내년 1월 1일서부터 제1기획의 자회사로 편입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제1기획은 광고회사인데. 광고회사죠. 네. 왜 광고회사에 이걸 집어넣느냐. 네. 지난 9월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삼성이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이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한계에 왔다.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 처박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 프로스포츠도 자립 경영을 가야지 된다. 네.
라고 판단해서 그 이제 준비를 거쳐가지고 실행에 옮긴 게 그나마 광고 홍보 전문 회사이고 스포츠 마케팅의 경험이 있으니 네. 제1기획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라. 야. 그래서 스포츠단을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삼성이 갖고 있는 비인기 종목팀, 그러니까 이 테니스 팀하고 네. 럭비 팀은 해체를 했어요. 해체하고 축구, 야구, 남녀, 농구, 배구를 전부 다 제1기획 소속으로 통합을 시킨 겁니다. 알짜배기들만. 예. 그리고 과제를 줬죠, 야구한테는. 그 야구는 그래도 인기 종목이니까 딱 앞으로 5년간만 지원을 해주겠다. 5년 안에 먹고 살 걸 마련해라. 즉 그다음부터는 자력갱생하라. 예, 그거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9월달에 이 삼성에서 발표할 당시에 이 삼성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삼성 야구는 삼성 라이온즈는 경쟁사 광고도 받겠다. 와, 죽인다.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변화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 프로야구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산업화가 되게 되면 파이가 커지거든요. 네. 파이가 커지면은 팬 서비스는 물론이고 선수들도 혜택이 돌아가고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설렁설레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네. 근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오.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가능할 수도 있다. 네, 네. 삼성이라고 못할 거 없다. 왜? 성공 사례가 이미 있죠. 넥센. 네. 넥센은 성공 사례이죠. 예. 그리고 생존했고요. 네. 근데 과연 넥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넥센은 넥센 타이어의 넥센이잖아요. 그렇죠. 팀 이름도 팔고 네. 그리고 당장 내년 시즌에 우승 가능성이 없어져도 주축 선수 돈 벌기 위해서 다 팔잖아요. 근데 삼성 라이온즈가 과연 삼성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이름을 팔 수가 있을까? 그러게요. 삼성 라이온즈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떼고 한 해 150억 준다고 해서 예를 들면 해태에 대한 이름을 팔 수가 있을까? 넥센 같으면 쌍수를 들고 한 해마다 팔겠죠. 네. 삼성은 저는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문 드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지금 삼성의 주축 선수들, 그 마운드나 타자들이나 네네. 여기서 메이저리그에 갈 만한 선수나 일본으로 갈 만한 선수나 아니면 다른 팀에서 원할 경우에 아주 좋은 조건에 달라고 했을 경우에 팔 수 있을까? 삼성이. 넥센은 다음 시즌 우승 못해도 우리는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팔잖아요. 네. 삼성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한계는 있겠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의 스포츠 그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한다면은. 예. 그렇죠. 스포츠 집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1기획에서 통합 관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낄 수가 있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또 삼성이니까 가능한 이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 다른 그룹에서도 이제는 이런 것을 채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른 그룹에서도 쫓아는 가겠죠. 네. 스포츠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삼성이 먼저 시작하면 다 쫓아갔으니까. 그런데 아마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2, 3년 동안의 추이를 지켜보겠죠. 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제1기획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최고의 그 광고 홍보 회사이고요. 스포츠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의 그 세계적인 광고 회사이죠. 그 덴츠도 있는데 덴츠, 네. 아시아권에서는 아마 이 덴츠 다음에 그 자본과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일 겁니다. 네. 그런데 제1기획에 큰 약점이 있어요. 뭡니까? 제1기획이 스포츠 마케팅도 많이 해왔거든요. 네. 삼성그룹의 이 광고를 많이 하면서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1기획이 삼성의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이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있죠. 네. 첼시 유니폼에 삼성을 새겼습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이제 타이틀 스폰서로 단 거였었죠. 그게 연간 1,800만 파운드니까 연간 한 300억 원 정도 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올림픽 파트너이잖아요. 네. 이 무선 통신 분야에서 지구는 2016년까지 그것도 연간 한 680억 원 정도 주면서 전 세계 글로벌 삼성의 이미지를 뿌린 거였거든요. 네. 주로 이런 것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끝나게 되면 주로 신문에 분석 기사 많이 나오죠. 올림픽 파트너로서 무슨 광고 효과 몇천억 원대, 몇 조 원대.
그 첼시 유니폼에 삼성이라는 이름을 새김으로써 연간 300억 원 썼는데 뭐 실제 효과는 뭐 2천억 원이다. 근데 2천억 원이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광고 브랜드 효과가 맞지만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만들어서 실제 판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자본으로 쏘는 작업이잖아요. 그랬군요. 근데 이 야구단은 네. 브랜드나 이미지 상승 효과를 위해서 돈을 쏴가지고 효과를 거두는 작업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눈에 보이던 눈에 안 보이던 상품화를 시켜서 이걸 내가 팔러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이 관계가 갑에서 을로. 자, 그러면 지켜보는 우리는 앞으로의 마케팅, 역전된 환경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나갈 것인가 지켜보는 그런 재미도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러저런 얘기 재밌게 즐겼습니다. 워렌 버핏 67조님, 최동호 기자님, 농구, 야구 이야기 꿀잼. 에벨리고님, 최동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 뵙네요. 라고 인사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1부에서 신청곡 들어왔었던 심신의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들으면서 방송 마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